새해가 밝았는데 바뀐 건 딱히 없고요. 바뀐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올해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올해 끝낸다. 이것만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인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묵묵히 꾸준하게 하시던 걸 하면은 결국 결과를 얻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면은 됩니다. 결국은 빛을 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맞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모든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PF 부실 등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이 부채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보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자 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자 자체의 어떤 예대 마진에 대한 어떤 축소 그리고 이자 장사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자 이익 창출 연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슈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이슈들이 추가될까요?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정부의 전파기전 금융권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신한은행에서 상생금융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었죠. 상생금융, 포용적금융. 요거의 상위 개념인 ESG 경영.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관심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PF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PF의 현황을 제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수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물어요. PF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없어요. 정부가 해왔던 지금까지 지난 2023년에 해왔던 정책은 그걸 채무 불이행을 안 터뜨리고 그냥 쭉 이연시키면서 연장만 해줬을 뿐입니다. 연장을 왜 해줬냐? 이것들이 사실 표하고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미 돈을 다 건네갔는데 돈을 만약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손을 다 떠났는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조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 매각이라든지 채권 추심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서민금융 이것도 얘기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비이자 이익 창출.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죠. 심지어 JB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천국은행이죠. 왜냐? 비이자 이익이 0%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품 판매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상품 판매를 안 하는데 은행원에게 아주 고연봉을 준다.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이자 이익이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윤축을 위해서는 비이자 창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셨을 때 해외에 있는 선진은행들은 어땠습니까? 이자 이익의 수치가 최대 절반까지에 육박하는 거죠. 시티그룹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규모가 상당히 높거든요. 비이자 이익의 규모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우리도 비이자 이익 창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는데 비이자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비이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대 마진을 추구하는 어떤 예금이나 대출 제외하고 우리가 비이자 이익 창출하는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바카슈랑스, 신탁, 펀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권하고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ELS죠. ELS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ELS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이고 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이자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위험 상품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비이자 이익 창출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하고 또 뭡니까? 맞죠? 두 가지. 저는 올해도 여전히 토픽을 퇴직연금하고 신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꾸준하게 언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비이자 이익 창출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시장에 어떤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 이연 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들에게도 유리하고 볼륨이 커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은행의 상품 자체가 굉장히 커스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한 그냥 스탠다드한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추천되고 있는데 이거는 만족도를 최대로 이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탁. 그래서 저는 비이자 이익 창출을 다시 정리하면 퇴직연금과 이 신탁 보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했었을 때 뭐 보이스피싱, 그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FDS 같은 것들을 고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도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연계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 은행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뭐 이런 움직임도 있겠죠. 요거 말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군대가 아니라 빼러 나가게 되면 이거는 돈놀이 돈장사가 아니라 이거는 K가 됩니다. K금융.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한 7-80% 차지하면서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독점적 어떤 횡포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을 많이 먹겠지만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게 훨씬 물량이 더 많고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여와서 국부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를 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분위기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자 이것도 갑자기 새로 나오게 된 어떤 변화는 아닌데요.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했죠. 그 다음에 이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금융과 여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사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그 2023년에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였어요. 근데 AI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전에서 은행 고객센터 200명 한꺼번에 그 감원하려고 했었던 거 그때 언론 보도 보셨었죠. 물론 이제 그게 고용이 승계되긴 해서 그게 잠정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와 사람이 대체 관계 이게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서 어떻게 상호 보완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올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AI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사회 문제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딱히 제 말이라기보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걸 대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좀 이따가 우리가 2024년 3년도 합계 출산율이 이제 나오겠죠. 출생 신고를 기준으로 한 거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2023년도 그 통계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잠정 결론은 0.7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 파급력을 크게 미치는 은행이 뭐 저출생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국가의 경제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은행에도 잠재 고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야지 예를 들어 주택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주택도 마련하고 노후를 위해서 금융상품도 가입하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의 모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게 되겠죠. 고액자산가가 많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만 갖고 우리가 은행 영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어떤 풍부한 풀이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은행도 정부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이슈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불어가지고 또 어떤 게 이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이라든지 산업계 현장, 예를 들어서 굉장히 3D로 일컬어지는 그런 산업 현장, 뭐 조선 같은 것들, 여기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 개선을 위해서 이민청의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체류를 하는 요건이라든지 가족을 초청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25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생아 10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약 9%가 다문화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 한민족 이런 줄 치면은 그 선생님 자질을 의심해야 됩니다. 한민족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몇 %가 이민자인지 아세요? 절반은 아니고요. 너무 많고요. 2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나 이런 데서 난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도 가중되는 어떤 측면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아까 말했었던 인구 절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완화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지금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전례들을 따져보고 좀 개선을 해서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또 여기서 파생되는 금융 수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 찾아보셔도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만약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대안책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인 거고, 거기에 발 맞춰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내야만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두 개 엮어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요까지만 생각했다 칩시다.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 근데 여기서 한 대 더 들어가가지고 자,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만약에 생각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게 갑자기 대응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메가 트렌드, 제가 한 가지 더 많이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습니다. 뭐가 자꾸 소멸하네요.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도농 격차도 있고요.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 한쪽은 과밀화된 문제, 한쪽 같은 경우는 고령화와 빈집의 문제, 그죠? 일자리,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뭐 이와 유사하게 일본이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하거나 그 다음에 일본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탄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하겠죠. 왜냐면 이 정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삶의 환경이 양질이냐에 따라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전부 다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환경적 문제도 있고요. 결국 그거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은행의 역할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SOC 사업에 은행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하드웨어적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은행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돈은 어떻게 기여해야만 할 것인지 이런 걸 묻게 될 거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024년에 메가트렌드로 부상을 많은 게 뭔지 살펴봤는데,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지금 보실 분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받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거지만,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가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나는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소 한 5분 정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Q&A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5분 정도야 뭐 껌이지 뭐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필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게 은행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습득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찾아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계속 스물스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법화니까요.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니까요.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은행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 개념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컨트롤 주체가, 원래 지금의 어떤 신용 시스템은 은행이 중앙은행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객 사이에 끼어가지고 신용 창조를 담당하고 수신과 이렇게 신용 창조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수익을 얻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중은행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중앙은행이 다 컨트롤하는 구조로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은행끼리의 어떤 그 적절한 경쟁이라든지 자유와 창의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은행이 모든 걸 컨트롤하면.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필수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은행이 너무 그렇게 득세를 하고 너무 큰 파워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를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통제가 강화되겠죠. 통제가 강화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자유도가 떨어지죠. 근데 자유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갖다가 이걸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CBDC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마약, 무기 이런 어떤 거래들을 근절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균형 감각 있게 살펴보려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는 없죠? 아니, 그리고 법정화폐를 어떤 형태로도 만드는 거는 법으로 정한 거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헌법에 법정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하고 프로토콜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국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그만입니다. 근데 자유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안유아 교수가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앞으로 여신이라든지 이런 자금의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통제 권력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산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중앙은행 통제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한번 아이러니하게 우리 금융기관들의 그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의 어떤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9대1 정도 되고 있죠? 맞죠?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럼 뭔가 이제 그런 상황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이 자산관리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하고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여수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수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신하고 예금을 받는 그 행위는 결국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그 계좌를 기반으로 자산관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이 수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업금융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AI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나요?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가 아무리 발달하고 통제 권력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다 정교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의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그 시스템이 다 파악할 수. 그리고 외관법인이야 외부 감사 대상이 되니까 뭐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감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정합성이 있다 하겠지만은 훨씬 더 차주의 종류가 많은 비외관법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기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결국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여시심사의 어떤 맹점과 오류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리스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1C가 득세를 해서 은행의 영향력은 소폭 축소될 수도 있다. 그건 인정하지만 수신과 여신 이 두 가지 모든 분야 모두 다 어떤 11C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적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검증하고 지급하고 관리하고 아니면 지역화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나 사용 그 시기, 그 다음에 사용 장소, 그 다음에 금액,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C가 유용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 11C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여수신, 그 다음에 뱅킹 시스템이 완전하게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요약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11C의 어떤 개념, 종류, 그리고 국가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계획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언론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팔로우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겠죠. 근데 얘들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학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파고 들어가지고 학자처럼 그렇게 분석하시기보다 제가 가이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걸 본인의 언어로 다이제스트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 11C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운 내용들을 왜 굳이 제가 이끌어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겠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없거든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구글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PDF로 검색하시면 이 자료가 최상단에 나오고요. 요거를 한번 쭉 스캔해 보시고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로 팔로우업 해주시면 이 11C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현금의 종말 언제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 종말이 온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이죠. 11C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탄력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1C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통제가 강력한 국가죠. 그래서 통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기축통화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개입도라든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 거래관에 있어가지고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와 반열에 오르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달러 어떤 그 거래 시스템에서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이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CBDC를 만들어서 좀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은 중국이 그렇게 그 CBDC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이슈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스물스물 나왔었죠. 그때 특히 인플레 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막 뿌리면서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야기하고 법정화폐냐, 이거 계속 이렇게 금으로 퇴환도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통화를 뿌리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실질 화폐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패드에서도 이것들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 테스트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전에 그래서 그 보면 뭐 코인도 나오고 코인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루나 뭐 이렇게 테라 나와서 거래가 된다고 했고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 했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한 2, 3년 지난 지금 아예 언급조차 안 되죠.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화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무조건 그러면 이 시장을 다 선점할 거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관심 갖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입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노력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이 기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빨리. 그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비판적으로 보세요. 이게 과연 맞을까? 너무 맞아야만 한다라고 거의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 무비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1개국에서 CBDC를 도입했고 이 외에도 100여 개국에서 CBDC를 연구개발 테스트 중이다. 한국은행도 CBDC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 그렇죠. 통화정책의 어떤 효과를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적으로 기업을 여신 심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영역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이건 너무나 중앙은행과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자가 붙는 CBDC가 보급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며 기존 상업은행의 존재가 강력한 위험에 제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CBDC 도입 추세가 아주 고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CBDC로 범죄 테러 막을 수 있어.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 테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넌 우리 통화정책, 통화 시스템이 범죄 테러에 얼마나 이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럴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장은 응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읽어봅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현금 사용권, 인간의 기본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본권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현금 사용하면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한테 편하냐? 나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 자체가 글쎄요.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쓴 기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편협한 내가 원하는 관심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정부 입장, 중앙은행 입장인 거예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글쎄요.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겠죠. 이미 우리는 거의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에 준하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 이 얘기가 맞냐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했냐. CBDC가 도입되면 은행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견해를 PT로 하세요라고 물어서 반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박을 한다는 거는 이 지금 말했던 이 견해가 뭔가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낼 수 있고 본인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아야 반박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이건 제가 평소에 계속 하던 얘기 아닌가요?
AI 은행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름이 한아름이라고 해요. 한아름. 근데 참 이걸 읽어보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좀 읽어보시고 어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사 살짝 봤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거래하면서 뭘 궁금해합니까? 빨리 해줄 거냐? 나한테 금리 유리하게 해줄 거냐? 수수료 깎아줄 거냐? 아니면 내가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금융사기를 안 당하게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맞죠?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화질이 좋고 음성이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전세, 월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정금리를 할 것인지, 변동금리를 할 것인지, 월이금 균등 상환을 할 것인지, 원금 균등 상환을 할 것인지, 그죠? 아니면 내가 금융상품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주택 마련은 어떤 정책 모기지 상품을 쓸 것인지, 아니면 퇴직을 위해 가지고 IRP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넣는 게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지, 신용카드는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뱅킹은 개인금융과 기업뱅킹을 어떻게 구분해서 쓸 것인지, 그죠? 내가 TDF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한 금융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경우의 수가 진짜 너무나 답답한 게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화질이 어쩌니 음성이 어쩌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어떻게 극복되는지, 아니 이미 뱅킹 쓰고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극복 다 되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뭐 메타버스 처음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로블록스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뭐 세상이 바뀐다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때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나왔을 때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진다 한들 컨텐츠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유명무실하다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상한 업체 껴가지고 이거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언론 보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공개하세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의사결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챗GPT로 그게 된다? 안 된다니까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써가지고 그게 됐나요? K뱅크 써서 됐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지만 AI나 RPA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서 어떻게 고객 만족도를 높일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로 완전히 대체되니까 너희들은 노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좀 차용해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굳이 불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통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이렇게. 근데 모임통장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는 장점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 이런 추세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더 부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좋고. 12월 3일날 나왔던 사설인데 은행 팔 비틀기 쇼 말고 비즈니스 모델 손봐라. 이 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은행 팔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포용적 금융화는 쇼하지 말고 은행의 어떤 본질적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해라. 금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금융과 연계해가지고 아주 차별화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은행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후지다, 고도화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은행이 어떻게 나아갈 될 것인지를 본인의 견해를 정립하고 그거를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소서에 쓰고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가. 보세요. 인터넷은행 주담대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은 인터넷은행 3연 초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행채 금리 내리고 수신 경쟁 완화로 5대 은행 혼합형 주담대 인터넷은행보다 낫다. 인터넷은행이 예전에 처음에 금리 조건이 더 좋다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 어떻게 될까요? 아, 좋다. 모임통장은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은행의 그 개인금융에서 가장 주수익원이 뭡니까? 이 주담대 아닌가요? 주담대와 부수거래인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인터넷은행 경쟁력 짱이다라고 썼던 애널리스트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